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월보다 크게 떨어졌고 또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49.7로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들어선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닥은 0.8%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장 후반에 강보합보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철강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었죠. 금통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꼽힌 것에 더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진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섰던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발 정책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커졌기 때문인데요.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쏟아진 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오르면서 트럼프 효과가 한순간에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69%, 1.71%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2% 급락하면서 지난달 27일 이후 가장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모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장중 나홀로 상승세를 타던 애플도 막판 하락 대열에 합류했고요. 이날 반도체주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대규모 리콜 소식에 5% 가까이 떨어졌고요. 월마트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금요일장에서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필수 소비재 업종들은 소비 둔화에도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들 타임라인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심리도 덩달아 냉각됐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9.7로 나타나면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이번 2월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긴 했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인 만큼 서비스업 둔화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최근 여러 지표에서 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두 지표 모두 전체 투입 가격이 2월 조사에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은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조사 측은 올해 초 미국 기업에서만 보였던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라졌다면서 기업들이 지출 감축부터 관세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 정책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시간대에서 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오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일에 공개됐던 예비치보다 더 후퇴한 64.7로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그 외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비치보다 더 높아지면서 물가 불안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예비치와 같은 4.3%로 유지됐던 가운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3.5%로 크게 올랐는데요.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과 구매 심리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기존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4.9% 감소하면서 예상치도 밑도운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국채 수익률 모두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가 급락세로 이어졌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0, $74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감돌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은 모두 PCE 지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CPI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이번 PCE 물가 흐름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최근 소비의 경고등이 켜진 만큼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 수치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 실적 발표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될 텐데요. 딥시크 등장 이후 첫 실적 공개인 만큼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이 2년 넘게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성 자산이 3,342억 달러, 우리 돈 48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고요. 분기별로 보면 10개 분기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애플을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1,430억 달러치 주식을 매각한 반면 신규 투자는 92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이와 관련해 버핏은 비정상적 행보 지적을 반박하며 여전히 현금 자산보다 투자를 선호한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사 투자 지분 가치가 1년 새 23% 정도 줄었지만 비상장사는 늘어났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이 같은 발언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지적했고요. 후계 체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94세인 버핏은 비보험 운영부문 그렉 아벨 부회장을 후계자로 점찍어 놨는데 이번에도 아벨이 자신을 대신해 CEO로 연례 주주 서한을 쓸 날이 머지 않았다며 승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투자와 관련해선 올해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 5곳의 지분율을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또 평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이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버크셔가 낸 막대한 세금을 현명하게 써달라 말하면서 특히 안정적인 달러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정부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에 경제 안정성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의 등장 이후 중국 기술주가 날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빅테크 공룡들이 앞다퉈 공격적인 AI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테크 수장들을 불러들여 규제 대신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당국의 미운 털이 박혔다 돌아온 마윈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들인 투자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AI에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우리 돈 4조 5천억 원이 넘고요. 2년 전만 해도 신규 프로젝트에 신중하겠다 몸을 사렸던 텐센트도 전략을 전면 수정해 AI 투자에 다시 발을 들였고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AI 반도체 개발에 쓸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 12조 원 규모의 새로운 AI 투자 기금도 조성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AI 시장이 2030년까지 99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미국의 견제 속에 AI 굴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혼다와의 합병 계획을 철회한 닛산이 테슬라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닛산에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테슬라 이사를 지낸 미즈노 히로가 해당 계획을 이끌고 있고 닛산 이사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 직접 투자한 적은 없지만 미국 공장 제조를 늘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짚기도 했는데요. 다만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이 바로 상품이다. 사이버캡 제조 라인은 자동차 업계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 말해 닛산 공장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의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 머스크가 이번엔 공무원들에게 업무 내용과 성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주간 무슨 업무를 했는지를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 밝혔는데요. 미 연방수사국부터 식품의약국, 국무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조치는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트럼프의 주문이 나온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국세청과 교육부 등에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진행됐고요. 또 도로교통안전국에도 감원 칼날을 들이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감독하는 부서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7명 가운데 3명꼴로 해고돼 더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감독할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없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현재까지 연방 예산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 주장하지만
하지만 부정확한 수치란 지적이 많고요. 연방 공무원들은 소송부터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중국 철강업계의 덤핑 공세에 우리나라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산 철강 호판에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데요. 이 소식에 철강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호판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호판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한 건데요.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 2개월 내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철강업계, 특히 후판 3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 21.41%, 동국제강 12% 넘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 5.03%, 세아제강 4.15%, 현대제철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략적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기로 한 건데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망을 공유하게 되면 현대차는 생산 시설을 구축하지 않은 캐나다와 이집트 등에서, GM은 유럽 시장과 인도 시장 재진출에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문제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 내 11개 생산시설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반조립의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관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또 모티브링크의 경우 현대차에서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더 크게 올랐는데요. 19.25% 올랐고 SL 18.23%, 한국 무브네스 15% 넘게 올랐고요. S&T 다이내믹스 8.15%, 엣지 파운드리가 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2차 전지도 꾸준히 강세 보이고 있죠. 이날 현대차와 GM이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차에도 관련 수혜 기대감이 번졌는데요. 양사의 협력으로 관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 종류 중 하나인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2차 전지 설비 전문 업체인 TSI가 시총의 5배에 달하는 약 5천억 원 수준의 수주 잔고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서만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 등 대부분의 수주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TSI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핵심 공급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TSI가 25% 올랐고 한농화성 17.57%, 금양이 15% 넘게 올랐고요. 원익PN이 12.57%, 피노가 10%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티스가 메타와 손잡고 개발 중인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가 올해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합니다. 현재 원익로보틱스는 메타의 AI 연구소인 페어와 협력해서 기존의 브이퍼에 촉각 센서가 장착된 알레그로 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RS 오토메이션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소형 드라이브가 해외 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과 대만, 일본 등의 수직 다관절 로봇에 적용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죠.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인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와 MOU를 맺었는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호재 있었던 원익홀딩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두산 9.78%, 유일로보틱스가 6% 넘게 올랐고 RS 오토메이션도 4.52%, 제우스도 4%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부진한 소비 전망에도 양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내고 오니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 악화에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매수권에서 뉴욕 증시 충격까지 소화해야 하는 우리 시장, 월요일장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도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02% 강보합이었고 코스닥 0.83% 상승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에 일제히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철강과 방산 업종 등이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뉴욕 증시 급락을 지난 금요일처럼 또 이겨낼 수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들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수급이 중요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연기금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줄면서 지수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35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은 2,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매도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개인은 2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6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도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는 연기금이, 코스닥은 외국인의 힘이 큰데요. 오늘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34% 하락했고 SK하이닉스 1.1% 넘게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GM의 협력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현대차가 1.48% 상승하며 20만 6천 원, 기아가 0.1% 상승하며 9만 4,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네이버가 2.26% 상승했습니다. 관세 피난처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마감가는 22만 6,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오랜만에 바이오와 2차전지 대표주가 모두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7%, 리가켄바이오가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 39만 2천 원, 리가켄바이오가 11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 올라서 13만 7,400원, 에코프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6.16% 상승세 보여주면서 6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8% 상승해서 40만 4,500원이었고 휴젤이 7.3%나 올랐습니다. 30만 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도 5.76%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가는 5만 8,800원, 리노공업도 0.6% 상승세 보였습니다. 대체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60전 내린 1,434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 약세 속에 일본은행 BOJ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가 중요하겠습니다. 환율은 지난 야간 거래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만 다시 1,437원대로 레벨을 조금 높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37원 20전입니다.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크게 뛰고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수의 낙폭도 커질 수 있으니 환율 예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달려온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변동성이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일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화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적인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 시간 26일에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국내 반도체 그리고 AI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1월 PC 물가지수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발표 전까지는 대기 심리가 다소 강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 전시회와 기업들 이슈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영상의학회 그리고 금요일에 개최되는 미국 천식 알레르기 면역학회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내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밖에 유한양행의 렉나자 일본 승인 여부가 목요일에 결정되니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목요일에 마멘 베이비 엑스포도 개최됩니다. 오늘 일정도 보시죠.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SM에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인 위너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엔터주 최근에 한안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 보였었는데 오늘 좀 흐름 좋을지 지켜보시고요. 더불어서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체크하시죠.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업종 체크하겠습니다.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블랙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삼성 공조와 TBC, GST, K엔솔, G2파워, 워트 등이 강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 하방 압력이 큰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으로 국내 증시 지금 월요일부터 출발이 불안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흐름, 환율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주시하시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며칠 동안 저와 함께 진행하는 이진우 소장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좀 거시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전화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보니까 지난주 후반 들어서 뉴욕 증시 흐름, 특히 다우지수 흐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야간 선물 지수가 1.25% 하락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1% 이상 하락해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표에서의 부진이 문제인데 특히 구매 관리자 지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의 상승세를 보게 되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고 상승에 대한 요인들, 특히 긍정적인 요소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현상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가중치를 크게 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중국 쪽에서의 전염병 이슈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역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가 20일 이평선의 이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이탈 시에 하방 박스권 라인대까지 급속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추가 다른 지수들 역시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도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증시 조정에 따라서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는 많은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쪽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하는 시장으로 보일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하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전략을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혹은 전략적으로 중장기로 볼 것인지 포지션을 명확하게 짜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600선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수익난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또 이번 주에 뭐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주요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관전 포인트 좀 간략하게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매크로 지표와 그리고 엔비디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큰 타격을 입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특히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있어요. 화요일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좀 중요해 보이고 수요일에는 일본 BOJ의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엔화의 강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역시도 또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들인데 최근 월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특정 IB 쪽에서 MSA AI 인프라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AI 쪽인지 혹은 MS 쪽인지를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이런 우려 요소도 있다는 점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딥시크 이후에 주가에 대한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장 자체가 엔비디아 GPU에 얼마나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코멘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지난 주말 들어서 뭐 다우지수가 전날 뭐 400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날 7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투자자들 좀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표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예. 지역 연준의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다고 그렇죠. 할 때 연초에 이렇게 연초 월초에는 이 소프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덜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매년 연말 연초에 이런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 소프트 데이터들
이런 소비 예상 지표라든가 뭐 물가 예상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걸 매번 반복을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좀 그래프가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죠. 네. 그 지난주에 FMC 회의록이 나왔었잖아요. 예를 예. 들면 그 회의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단에 그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분명히 했죠. 네. 그 연초 계절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데이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 데이터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이 FMC에서도 연초 데이터가 이 계절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 PMI 제조업 지표도 발표됐고 아까 연구부 말씀드리지만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표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뭐 마이너스 한 17 갔다가 42 갔다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초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뚝심 있게 드리고 싶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지금 페이지에 제가 분명히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네네. 2024년부터 지난 토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2월 21일까지 주가 지수를 한번 쭉 그려봤거든요. 지금 4페이지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또 그려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매 연초에 가장 왼쪽 그 4분면에 4월 전 1, 2, 3월 달에 이 빨강색이라든가 이 뭐 군청색 이렇게 보면 특히 빨강색 같은 경우 보면은 2023년에도 그때 줄 잡아서 거의 한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연초에. 네. 예. 2월 말 3월까지 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등 뭐 지방은행 위기가 있었지만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세금 납부 기간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앵커님 잘 기억해 보시면 9월 달 정도에도 항상 빠지잖아요. 예, 예. 작년도 7, 8 또는 9월 달 이렇게 쑥 빠졌단 말이죠. 그때 또 9월 달에 그 은행의 법인세 납부 기간이 겹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즈널리티 계절적이라고 할 때는 뭐 세금 납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이상 기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그 기조 자체가 또는 막 경제 또는 주식시장이 속된 표현으로 박살날 것 같다는 이런 뉴스 또는 코멘트들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뚝심 있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를 이제 되짚어 보면 항상 연초에 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런 경제 지표들 자체가 네. 좀 변동성이 컸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소매 판매가 일단 급감을 했고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서 뭐 일부 영향은 그럴 수 있겠죠. 있지 않겠냐라는. 네네. 일부 영향 그냥 그렇게 크게 지표를 보지 않아도 뭐 된다. 기조 하락이다. 예. 뭐 소비 자체가 완전히 꺾일 거다. 예, 예. 이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감이 네네네. 없잖아 있었는데 이 소매 판매도 예. 연초의 지표 보면 제가 오늘 아쉽게 그래프는 안 갖고 와서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매 연초에 보면 항상 쑥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패턴을 항상 보입니다. 네. 적어도 2023년부터는 적어도 그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뭐 FMC가 아주 인플레이션 잡자고 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아주 대놓고 올릴 때니까 뭐 지표를 같이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그런 패턴이 항상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서비스업은 굉장히 그래도 좋았어요. 계속 50 이상 그러니까 확장 국면이었죠. 뭐 네. 제조업은 조금 위축 국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제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온쇼어링을 계속해서 강조한 상황인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서비스업이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좀 타격감이 있지 않을까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그래요? 못 드리죠. 예. 그런데 이 PMI 지표라는 게 네. 그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란 말이죠. 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구매 관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기 대비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이거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요. 네. 이게 실질 경제 패턴을 얼마나 잘 보여줄 거냐는 거죠. 그냥 단순한 심리 지표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영향에 대한 게 분명히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네. 관세가 되면 이게 위축되겠는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치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께 막 호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저희도 실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포지션 변경 아직 안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네네. 어. 그렇게 좀 뚝심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정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한 3, 4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패턴을 찾아가더라고요, 항상. 적어도 미국 시장은. 네네.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주요 IB들 같은 경우는 뭐 헤지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워낙 미국 주식 비중을 꽉꽉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뭐 한 3%대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빼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보면 항상 예. 그 평론이나 예. 월가에서도 그런 해석 또는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꼭 그렇게 주식시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 항상 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뭐 조금 어려운 그래프를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어려워서 말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중앙은행하고 재무부에서 제너럴 뭐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든가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창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창구들에서 이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은 유동성을 조금 줄이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뉴스라고 봤던 것이 그 스캇 베센트가 또 한번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죠. 뭐 10년물 금리 얘기하면서 네네. 그 FMC가 지금 그 유동성 창구가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게 조금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예. 그거하고 겹치지 않게 우리가 10년물 뭐 금리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은근슬쩍 그 QT 지금 진행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이요. 양적 예. 긴축을 작년 6월 전까지 매년 600억 달러 줄이다가 지금 200억 달러인가 250억 달러 줄이고 네.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중단 내지는 축소를 해야 될 네네. 거라는 사인을 싹 줬고 예. 그 전주에 FMC 제롬 파월이 분명히 또 FMC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QT를 종료할 거라는 사인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더 넘쳐날 것이다. 증가하게끔 예, 예.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걸 예. 운영 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운용을 하거나 리서치를 할 때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감히 네. 하는 생각은 이런 그 정책 당국자들이 미리미리 그 어떤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이라든가 이 금융 환경, 경제 환경을 항상 뭐 지지해주는 네네. 이런 것들이 참 조금 수월한 투자 활동을 하는데 네. 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뭐 서비스업 PMI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심리 지표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기존 주택 판매가 급감한 거는 이거는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람도 말씀이지만 오늘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예. 패턴도 네.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막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표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 워낙 좋게 보시니 네네. 이제 좀 불안하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아, 이렇게 그럼요, 보는 그럼요. 시각도 예. 있다. 여기에 아, 절대 대해서는 어떤 비판하는 게 의견이신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언급을 한 이유는 지표가 몇 개가 안 좋은 것처럼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안 네. 좋은 지가 지금 2년 됐습니다. 예. 금리가 오르면서 이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표 금리란 말이죠. 네. 심지어 그게 거의 8%까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6.8%, 6.9% 조금 떨어져서 조금 더 떨어졌다가 지금 10년물이 뜨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30년물 금리가 거의 한 2, 3년 전만 해도 2%, 3%대였다가 지금 두세 배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경기 위축이 굉장히 되겠죠. 근데 적어도 주가하고 우리가 결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주택 시장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주가로 대입을 해보잔 말이죠.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아. 지난 2년 내내 코스피 S&P 좋을 때 네. 주택 시장 굉장히 이런 패턴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 미증시의 상승세가 언제쯤이면은 조금 주춤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을 모셔봤을 때 이제 미증시의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희도 기대 수익률 낮춰야 한다고 예, 봅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평균 23%, 24%씩 올랐잖아요. 네네. 뭐 저는 이제 뭐 설명을 길게 드리면 좀 그러니까 연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적정한 밴드라고 보는데 기대 수익의 밴드라고 보는데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제 좀 낮춰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래프 아까 살짝 띄워드린 4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2023년도에 3월 말까지 막 흔들리다가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서 쭉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뭐 신도 모르는 게 시장이라고 하니까 예, 언제부터 예. 끝날 거냐 이 조정이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월 한 중후반 정도 되면 워스트 케이스 아주 최악으로 보더라도 3월 한 중후반 정도 되면 상승세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1, 4분기 후반 정도 갈수록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네네. 연초 효과가 이제 한 1, 2, 3월 달에 최장 한 3월 초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항상 소비 패턴도 그렇고 기업 투자 패턴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 지출 자체도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정부 지출조차도 지금 아주 홀드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네네. 왜냐하면 정권 바뀌어 뭐 규정 바뀌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매년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패턴을 보시면 한 2, 4분기 정도 되니까 쑥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예. 뭐 기술적으로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증시 말고 지금 좀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뭐 자산별로 봤을 때 나라별로 봤을 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자금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이렇게 좀 뭔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은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예, 맞아요. 말씀드렸고 예. 펀더멘털리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네네. 중국이라는 나라 패턴이 잘 아시겠지만 한 몇 년 쉬었다가 한번 오를 때 또 폭발적인 상승을 그렇죠. 보였다가 또 예. 급락했다가 또 몇 년 예. 쉬고 이런 패턴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상승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연초 들어서 지금 상승하고 네네. 있는데 이 패턴이 그래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대를 기대하시고 트레이딩을 좀 하실 요량이시라면 중국 시장 정도가 어떤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게 네.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예. 정부 의지에 따라서 정부 입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의 패턴을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펀더멘털은 안 좋은 건 분명하지만 뭐 시진핑이 지금 뭐 차이나 소위 M7 뭐 이렇게 용어가 있던데 네. 그런 회사들 만나서 막 서포트 해주고 뭐 이런 예, 예. 쇼잉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뭐 단기적으로 힘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굳이 트레이딩을 하시자면 중국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럽이라든가 특히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펀더멘털이 워낙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지금 펀더멘탈이 뭐 절대적으로는 또 어디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훨씬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좀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중국이 거예요. 훨씬 그렇게 오히려, 예를 들면 예.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예, 판단하자면 예, 예. 중국이 차라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죠. 저는 우리나라는 좀 그런 판단을 저점이 하고 있습니다.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추가 그래프를 예, 하나 예, 보내드린 예. 게 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2024년 지난 1월 달부터 코스피하고 S&P 500을 딱 비교를 해봤어요. 예. S&P 500이 연초에 지금 2.2% 올랐습니다. 네. YTD로. 우리나라가 한 11%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 보이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연재로 딱 0.2% 속된 표현으로 똔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띄워주시네요. 예, 예. 이 빨간색이 코스피 흐름이고 네. 위에 군청색이 S&P 500 흐름이거든요. 예. 이렇게 조금 1년 정도로만 확장해서 보면 어떤 쪽이 좀 더 믿을 만한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추세가 시장인지. 있는 쪽이 살아있는 쪽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훨씬.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그림을 적어도 예. 보고 투자 패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그래프 기울기 자체가 또 가팔라 보이지도 않은데요. 뭐 글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딱 똔똔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코스피가. 저는 이제 S&P 500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요거 보면은 이게 좀 우상향인데 그렇게 우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주식시장이나 어떤 예. 패턴이라고 하는 게 네. 이런 상승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충분하게 가는 게 좋죠. 좋을까? 예. 저는 아주 매력적인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런 있습니다.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증시 조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미증시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럼요. 펀더멘털에는 숫자가 뒷받침되니까 충분히 네, 좋은 말씀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금도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네. 최근에 좀 낙폭이 큰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예. S&P 500이 매년 연초 정도에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네, 찍어드릴 네, 수는 네. 없지만 매년 연초에 하면 쑥 빠졌다 올라가고 쑥 빠졌다 올라가는 패턴이 항상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계절성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는지 안 가팔랐는지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약간 또 미증시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는 희망은 있지만 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예, 의미 예. 그리고 AI의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의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순전히 뇌피셜이지만 네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아주 뭐 매우 저조한 실적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난 3, 4분기 가장 최근 발표된 분기별 EPS 성장률이 101%였단 말이죠. 예. 그거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는 높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럼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개인 소비 지출이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요번에. 예, 왜냐하면 뭐 그 개인 리테일 세일즈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산입이 돼서 한꺼번에 예. PC가 나오니까 뭐 퍼스널 스펜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서비스 부분 지출이 워낙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PMI, 서비스 부문 PMI의 패턴이 좀 하락한 거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소비 그렇게 쉽게 네. 못 줄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뭐 사치제라든가 뭐 예. 자동차라든가 예. 지난 개인 소매 판매 때도 자동차 부분이 안 좋았단 말이죠. 물가도 뛰었고 네, 자동차 매월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 소비 듭니다. 지출.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소비 심리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된 거죠. 예, 그 미 연준의 그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고 기존에는 한 번이었는데 한 2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매번 이런 예. 언급을 하지만 연초부터 그냥 뭐 4번 할 거다, 2번 할 거다, 1번 할 거다, 오히려 계속 인상할 바뀌죠. 거다 하다 예, 예. 바뀌죠. 솔직히 그거는 예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가요? 그럼요. 어, 베이스 케이스로 저희는 한 최소 2번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번 정도. 네, 이제까지 제가 좀 긍정론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2.3으로 쑥 떨어졌단 말이죠. 예. 이 추세대로 당분 1, 4분기 때도 이 추세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GDP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네네네. 1, 4분기에 항상 저조합니다. 예, 예. 2024년도에도 1, 4분기 1.6% 나왔고 2, 4분기 3.3%, 3, 4분기 3.1%, 4, 4분기 2.3%예요. 그러니까 연초 연말이 항상 쑥 가다가 계절성의 영향을 받아요. GDP 네. 성장률 성장률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대, 2%대 정도 저는 2%대만 나와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미국의 GDP 성장률이 1.5%에서 1.8% 정도거든요. 그런데 추세에서는 조금 떨어진 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GDP 성장률 자체가 수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물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렇게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물가 측면에서만 보면 이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가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비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이렇게 바람이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백 수천 가지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니까 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더 중시하느냐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6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36포인트, 코스닥도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3,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1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천 원. 기아 0.7%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9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 하락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48,0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7%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93,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8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원, 에코프로비엠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사흘 연속 좀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일부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00원, 에코프로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6,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6% 강세를 보여줬었죠.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4,100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이 가운데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0.4%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18만 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이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5천 원. 리노공업도 1.5%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무래도 국내 증시 이제 주말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최근에 꾸준하게 또 저점을 높여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또 장중에 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장중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워낙 대표님이 이제 미증시 중심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쭙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미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앞서 이제 캐스터를 통해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두 마리 토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가를 고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물가 높아질 걸 예상하면 사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 또 당연히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 예. 금리 못 내리죠. 네네. 근데 그 기대 지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예. 네. 근데 왜 유독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단기하고 이제 1년하고 5년을 얘기를 네네. 하는데 예. 뭐 응답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되니까 5년 동안 앞으로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4%인데 응답에서 5%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응답자들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길게는 좀 긴 물가는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답이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중치를 줘서 자체적으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딱 올라왔다는 얘기는 근거가 정확하게 왜 이 수치가 뭐 예를 들면 5%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응답자들이 좀 뭐 물가가 높아질 거다는 이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영어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 내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너무 제가 편하게 막 좋게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기대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그래프를 장기 그래프를 갖고 왔으면 네. 그 패턴을 항상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매번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개된 그 1월달 FOMC 의사로 이 내용도 크게 짚어볼 필요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은 없었지만 예. 지금 7페이지인데 띄워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만 한 4가지 bullet 포인트를 가져와 봤어요. 네네. 그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제가 글씨로 좀 써놨는데 예.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PCE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PCE, 있고 예. 그리고 FOMC 자체가 안정적인 수준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최근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최근 연초의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유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중앙은행에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파란색이 네. 은행 지급 준비가 변동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감속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분명히 스테이트먼트에서 박아줬단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스캇베센트가 바로 또 20일 날 나와서 거기하고 딱 부합한 QT가 좀 종료돼야 되고 곧 네. 끝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하루하루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향후에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다음 분기 영향을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언급드렸던 연초 계절 효과 때문에 물가 지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 의미 예. 없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최고 기관인 FMC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주신 그 스캇베센트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장기 국채 비용을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또 국채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급증수가 안정이 되겠죠. 수익률 최근에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이게 3%대 보일까? 뭐 이런 성급한 판단을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예. 물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투자 활동이 올해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10페이지 띄워놓은 게 조금 영어라서 좀 뭐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프만 패턴을 예. 보시면 아까 제가 연초 연말에 정부 지출도 조금 홀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 그래프를 이게 그 재무부에서 매일매일 재무부 어카운트에서 돈을 얼마나 정부 지출하고 있는지를 합산을 해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 빨강색, 그러니까 파랑색이 작년에 정부 지출의 패턴이고요. 네. 그 연초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요 살짝 파랑색이 올 2025년도의 패턴이에요. 예. 적어도 이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정부 지출이 예상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지출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는 정부발 투자 활동이라든가 KPX 투자라든가 또는 뭐 총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경제 펀더멘털을 위해서 정부 지출뿐만이 아니라 아까 유동성 조절하는 거라든가 아주 다각도로 균형 있게 쭉 지금 시장을 서포트하는 조치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부총리와 화상 통화했잖아요, 스캇 베센트. 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사실은 제가 네. 어제 행사가 있어서 지방 예. 갔다 오느라고 뉴스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그 총리, 대통령급들이 막 미국으로 달려가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살짝 돌이켜 보면 네. 이런 뭔가 스케줄이 딱 나오면 이 실무급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예. 그런 뭐 건설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막 전쟁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예. 어떤 식으로든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왔고,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세 또 패권 전쟁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뭐 때문에 북한 얘기도 예.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신경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관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이제 시행은 아닙니다만 이제 차례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 상호관세부가 예고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뭐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히토리라든지 석유 등 가능한 것을 모두 조금 요청했다라고 얘기했고, 요청을 했고 상호관세 긍정적인 부과하겠다고 했고, 화답을 받았고 일단.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도 이용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예. 사실 이거가 참 어렵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득이 될 거냐 해가 될 거냐, 네. 저는 해보다는 득이 되는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세가 높아지면 막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물가 부분 강조되고 이렇지만 네. 관세가 부과되는 분야에서 실제 관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 관세가 커버하고 있는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산업이 일단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네. 산업 경쟁력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을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 정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대의 낙폭을 좀 기록한 모습이었고, 뭐 심리 지표 자체가 좀 위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우려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패턴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좀 위축 국면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에서 이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미증시 급락을 이끄는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저가 매수 기회, 조정의 기회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번 주 또 금토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PC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지면서 2,635포인트, 코스닥도 1% 내림세입니다. 76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내림세입니다. 57,400원, SK하이닉스도 2.8% 하락하면서 203,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37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하면서 1,149,000원이고요.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204,500원. 기아가 0.8% 떨어지면서 93,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떨어집니다. 48,200원. 셀트리온 지금 강보합권으로 178,500원이고, 네이버가 0.6% 떨어집니다. 225,500원. KB금융 보합으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지금 389,000원. 에코프로비엠 1.3% 하락하면서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135,900원. HLB가 0.6% 하락합니다. 8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에코프로 0.8% 떨어지네요. 6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하루 만에 차익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지금 내림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1.7% 떨어지면서 40만 원을 하회합니다. 39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7% 떨어집니다. 11만 3,700원이고 삼천당제약 1% 하락으로 17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휴젤은 오늘 올라갑니다. 0.8% 상승하면서 3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흘 연속 상승세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0.68% 떨어집니다. 5만 8,400원. 리노공업은 1.7% 하락을 보이면서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하루 만에 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HD 현대 미포가 3.5% 상승하면서 11만 2천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3% 강세입니다. 7만 5,400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도 1.4% 상승하면서 13,560원.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3%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조선주름 좋고 오늘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엠폭스 관련주, 마이코플라스마 페론 관련주, 진단키트라든지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랩지노믹스가 11%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70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 이제 진단 쪽이죠. 진단 시약 쪽.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15% 급등하네요. 그리고 메가이시에스도 12%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2,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시젠이 10% 급등합니다. 26,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휴마시스 진단 키트 쪽이죠. 휴마시스도 지금 10% 급등합니다. 1,817원에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엑세스바이오가 7% 강세입니다. 5,770원. 원숭이 두창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젠텍도 17% 급등합니다. 6,81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진매트릭스가 7% 상승 2,745원. 오상헬스케어도 5% 상승 중이고 엑세스바이오 보셨죠. 자, 녹십자 MX도 5% 상승하고요. 세니젠 그리고 캐스피온도 4% 8% 강세고 미코바이오메드도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흐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해운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흥하해운이 6% 상승합니다. 1,904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HMM도 5% 상승합니다. 19,630원 흐름 이어집니다. STX 그린로지스도 2% 상승 9,400원이고 KSS해운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죠.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조선주 보셨고, 이런 엠폭스 보셨고, 백신 진단 쪽 보셨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백신 진단, 이런 쪽.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2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억 원, 9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8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억 원, 1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순매수 보여줍니다. 1,245개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70전 상승한 1,4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대표님 환율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 예. 이 정도 판단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저희는 사실 어렵죠. 달러와 예, 유가가 예. 맞추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지표인데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1,300원에서 한 1,350원 봤거든요. 예, 1,350원에서 한 1,400원 정도를 좀 높여놓은 상태인데 예, 그걸 또 한 번 높였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예. 1,400원에서 한 1,450원 정도 달러 봤는데 환율을 예, 당분간은 그 밴드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 금리 차가 정책금리 4.5%, 네. 우리나라 3%지 않습니까? 예, 예.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예. 원래는 한국의 금리가 좀 높아야죠. 예. 성장 속도가 그나마 빠른 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역전해서 그것도 1.5%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 기본적인 갭을 이제까지 한 2, 3년 동안 계속 반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1,200원 초반이었던 예. 게 지금 1,300원대 갔다가
쭉 움직이다가 지금 1,400원 고착화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예. 1,400원 초반까지는 한번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이제 실타래가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좀 활짝 놀랬던 이 텐션이 조금 가라앉겠죠. 그럼 환율도 지금 1,430원이니까 1,410원 뭐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1,400원 조금 여기서의 조금 더 초반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적어도 환율 기준만 보면 예. 1,400원 초반이면 투자를 해도 되는 아.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희끼리는 하고 있죠. 아,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예. 금 가격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금 가격 강세 지금 뭐 미국의 그 포토녹스에 실제로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포토녹스를 곧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금 가격 강세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금 가격이 강세된 예. 건 사실 잘 아시겠지만 2, 3년 됐죠. 예. 2020년 팬데믹 이후 2022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 갖고 있다가 이제 사업하느라고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시켰는데 최근에 뭐 인도 사람들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 사고 네네.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금 좋아하는 거는 다 원래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패권하고 좀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미국과 또는 미국 대 러시아, 중국 뭐 예. 이런 식으로 볼 때 구도를 볼 때 제가 파악하기로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금 가격이 강세되는 그 시기부터 네. 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네. 금을 굉장히 많이 뭐 중앙은행한테 사재기했다고 표현하면 조금 예.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중앙은행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개인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뭐 이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예. 그거는 큰 영향은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대신 달러 자산을 뭐 달러 채권이라든가 중국 같으면 달러 채권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네. 그 대신 금을 사고 또는 여담이지만 달러와 자산 뭐 국채를 파는 대신 뮤니시퍼ಲ್ 본드를 산다든가 미국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세다는 거고 최근에 금이 센 거는 조금 설명하기 힘듭니다. 사실 네. 금이라는 건 해지 수요 다시 말하면 플라이트 퀄리티에 대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수급의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수급의 측면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하는 게 전쟁이 터진다거나 굉장히 큰 어떤 천재지변, 재난이 있을 때 금을 찾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이제 결국은 중앙은행이 이 달러와 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이제 금을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 주신 포토녹스에 금이 있을지 예. 있을지 없을지 예. 그러니까 제가 여담인데 네. 그 지난주만 해도 뭐 부가세도 막 낮춰라 아, 이런 막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요한 인물이면 맞죠. 예.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던질 때는 생각나는 때 그냥 툭툭 던지는 거란 말이죠. 전략적으로도 던지겠지만 네, 네. 그분 말 한마디에 우리 너무 이렇게 일이 막 휘둘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포트녹스가- 트럼프가 영향력이 세다는 거잖아요. 또 아, 그럼요. 예.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적어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던 미국의 시스템은 네. 대통령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 한 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입법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악관 뒤에 가면 K-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어요. 예. 전 세계 싱크탱크가 한 13,000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5,700개가 미국에 모여 있고요. 그중에 2,400개가 K-스트리트에 모여 있어요. 네. 상위 0.001% 천재들이 모여서 정부 기관에서 아웃소싱 받은 정책을 그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면 부가세까지 없애도록 하세요. 이런 정책 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에 연결이 되는 것과 대통령이 막 레토릭을 던지는 거는 조금 구분의 소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드리죠. 관세 또 부가세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각국의 부가가치세는 사실 나라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고 지금 유럽 쪽이 평균적으로 20% 정도 되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관세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라는 측면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더 관세를 높일 명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실행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지만 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그리고 거다. 상호관세, 보편관세. 예. 원래는 우리가 보편관세를 얘기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좀 긴 흐름을 쭉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뭐 오버 더 크로스 테리인가 하여튼 보편관세를 얘기했다가 이게 점점 지금 네. 상호관세로 바뀌고 있죠. 예. 상호관세 수준에서 거기서 또 하나의 조치로 부가세를 막 던지고 있고. 네. 저는 좀 막 던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 탈글로버가 되더라도 예.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걸 완전히 단절시키는 정도까지 간다?
그건 서로 다 그냥 힘들어지자는 얘기거든요. 예. 밀당하는 거에 수단을 하나 던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4월달에 상호관세도 이제 점점 조정하는 효과. 저기 지금 TV 나오네요. 저 바로 왼쪽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 피터 나바로 같은데 예, 예. 저분이 사실 일기 때 무역 전쟁, 국제 무역 막 이거 설계하신 분이거든요. 예. 저분이 지금 상원 의원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너 왜 그렇게 대통령 옆에 가서 그 좀 중용을 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조언을 해야지 막 극단적으로 가고 있니? 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상원에서도 나온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무시 못할 겁니다. 예. 그런 어떤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는 견제와 균형 그 기능을 저는 되게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장치가 이번에도 작동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앞서서 출연하셨을 때는 이제 조금 자산 배분 전략이 좀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한 업종으로. 주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약간 조금 벗어난 다른 섹터까지도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지난 2년 동안은 빅테크 예. 업종으로 보면 테크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을 네. 보였습니다. 뭐 2023년 같은 경우는 S&P 500이 24% 가까이 올랐을 때 거의 거기에 3분의 2를 M7이 끌어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2023년 2, 4분기 때부터 이 M7들의 분기별 EPS 성장률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건 이익 또는 이익의 성장을 반영한다고 할 때 네. 그걸 그대로 저는 추이를 보여준 이제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제가 그 패턴을 보고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이 M7을 위시한 빅테크에 아주 포커스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하면 변동성도 워낙 심할 테고 네. 이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지금 파란색이 지난주 금요일 현재로 일주일 동안 어땠느냐. 지난 일주일 좀 안 좋았죠. 예.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 했으니까 그렇죠. 패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에너지나 필수 소비,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의외지 않습니까? 부동산 되게 금리 높아서 힘들 것 같은데 예.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지난주에도 부동산이 제일 좋았어요. 예. 플러스를 오히려 지켰거든요. 예. 다른 아이들은 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요 4개 정도 업종이 그래도 주간으로도 플러스를 지키고 있고 누적으로 고동색 그래프가 이제 연초 이후인데 사실 저대적인 수치는 좀 한 1, 2%씩 떨어졌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곳은 5%, 6%, 뭐 5%에서 한 6% 이상 정도 뭐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필수 소비, 유틸리티, 산업재 뭐 이런 아이들이 산업재는 조금 네. 지지부진하니까요. 유틸리티가 5.6% 평균이 기록했습니다. 업종이. 이 정도면 개별 종목단에서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 보였던 종목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좀 분산하고 업종별로도 분산을 하고 좀 더 가능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산 군별로도 뭐 헤지펀드를 좀 섞는다거나 채권과 주식,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섞는 전략이 올해는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네. 더 보여드리면 제가 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투자자 교육할 때 강조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칩센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2022년도 만든 그 법이나 또는 그 전에 만든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여러 번 나올 때마다 IIJA법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 전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세 개의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벨트, 반도체 벨트, 전기차 배터리 생산 벨트. 이 적어도 세 가지 벨트가 2023년, 2022년부터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네. 전국에 걸쳐서. 이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 산업 활동이라든가 기업 단의 활동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이 유틸리티, 인프라, 산업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일찌감치 여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구성을 해놓은 상태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악화에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4% 하락합니다. 264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84% 하락 전환되면서 7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오늘은 기관도 400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76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3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33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741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운과 조선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와 전기 장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소식에 메디콕스가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유튜바이오가 상한가입니다. 3,585원. 더불어서 수젠텍이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6,9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1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2,930원. 시젠도 7% 넘게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5,350원으로 집계됩니다. 해운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의 중국 선사 규제에 한국 해운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 21일 공고문을 내고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식에 흥하해운이 현재 9%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952원. HMM 14.2%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21,150원이고요. STX 그린로직스가 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9,570원. KSS 해운 2%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8,970원입니다. 더불어서 대한해운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84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반등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조선업 견제가 구체화되면서 선주들이 고민 없이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M증권은 이번 제재가 강력해서 선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에 발주해 놓은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조선사에 발주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소식에 조선주에서 HD 현대미포가 4.26% 강세입니다. 거래가 11만 2,700원입니다. 삼성중공업 1.87% 오름세로 13,620원, 하나오션도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현대중공업이 2.3%, 2% 강세로 거래가 30만 7천원이고요. HJ중공업 1%대 오름세로 6,36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냉각시스템 액칭냉각 관련주입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블랙웰에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긴 했는데요. GST가 5.5% 강세로 22,000원, 워트가 3%대 오름세로 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중 NCS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8,200원. KN솔이 2%대 오름세로 14,470원이고 유니셈도 1.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7,270원입니다. 오늘 시장 예상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3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바뀐 상황인데요. 연기금이 지수를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낙폭이 얼마나 커질지 좀 장중의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스파입니다. 규모는 비슷하지만 소폭 매도 우위인데요. 지난주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1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심리가 급격히 꺾이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팽창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투매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서학개미가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서학개미는 여전히 첫사랑 테슬라에 대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4조 원 가까운 규모를 순매수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장의 폭락을 테슬라도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대규모 리콜 소식과 리비안 의 잠재적인 위협까지 부상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자 서학개미가 매수 규모를 줄여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매도 우위인데요. 지난주 엔비디아는 딥시크 충격의 여파를 지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서학개미가 매도에 나선 건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도이체방크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은 강력하겠지만 현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월가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랙웰 출시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수요가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블랙웰의 공급이 제한될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것이 상쇄될 거란 분석인데요. 초기에 블랙웰의 제조 수율이 낮아 고객들이 주문을 연기하면서 이를 대신해서 HGX 기반의 B200 서버를 주문했고 또한 딥시크와 화웨이의 AI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H20 GPU에 대한 수요를 늘렸습니다. 또 블랙웰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덜었는데요. 증가세가 가속되는 모멘텀이 생기면서 수요가 강력할 거란 의견입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이겠지만 컨센서스는 웃돌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에 대해 시티의 아티프 말릭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6e가 2025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약 10%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전망치로 약 2억 3,800만 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년 전망치로도 2억 5천만 대를 제시했는데요. 가격대가 예상보다 높긴 하지만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감안하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또 여전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모두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 웨드부시 증권은 국방 예산 감축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주 규모가 큰 만큼 주가가 연일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팔란티어가 보유한 강력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강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팔란티어에 대한 예산 배정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은 만큼 미국 정부와 거래 규모가 큰 팔란티어가 더욱 수혜를 누릴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 증시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관세 정책에도 타격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12월에 저희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그 당시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어갔죠. 네, 쑥 들어갔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5월에는 진짜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5월에 되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아직까지도,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말 연초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형성이 되고 그런 기대감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번 5월에 해제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확실하게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주는 이제 교훈, 인사이트를 들어보면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엔터주들도 그런데 미디어, 드라마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한한령 해제되는 거에서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드라마는 처음으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방영이 신작이 동시 방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가 중국에 새로 나갔을 경우에 이제 추가로 얻게 되는 마진,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고 사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놓기에는 여전히 이제 좀 기대할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대감을 가지되 너무 이제 크게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5월 돼봐야 아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기대감을 놓기도 좀 애매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엔터주도 그렇고 컨텐츠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게 한한령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한한령 해제가 아니더라도 좀 뭐 지금 글로벌리하게 실제로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한령까지 해제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엔터사들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실적이 나와야 될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엔터도 미디어도 주가를 끌고 가는 주요 요인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더 강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꼭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좀 기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중국 끝났네, 이제 다른 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대할 부분들을 이제 또 말씀드릴 테니까 네.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 어느 정도로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중국만 놓고 봤을 예. 때는요. 지금 엔터랑 미디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디어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겠죠. 사실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곳에 이제 OTT에 동시 송출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 OTT들이 중국 시장에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추가로 판매가 됐을 때 현재로서는 동시 방영을 하게 될 경우 작품당 25에서 30% 정도의 마진이 남는 상황인데 중국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블 작품당 50%까지 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당장 이익에 붙을 만한 수혜가 생긴다.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앨범이나 이런 부분은 야금야금 뒤로 수출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 아예 재개가 안 되고 재개가 될 걸로 기대하는 부분은 공연입니다. 사실 공연이 2017년 한한령 이전에 이제 빅뱅이 가장 최근에 한한령 전에 공연을 했었던 마지막 가수인데요. 그때 당시의 숫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모든 엔터사들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입니다. 한 4%,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 가수, 웨이브이라고 하는 중화권 국적의 가수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한 10% 남짓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공연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2016년에 빅뱅이 공연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 55만 명 정도를 모객을 했었고 그 당시 콘서트와 MD 합산으로 한 3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벌었습니다. 예. 가수당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엔터사들 보면은 웬만한 가수들은 다 중국에서 공연을 그래도 할 정도의 체력은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수당 최소 뭐 정말 보수적으로도 뭐 100억, 200억 이상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열린다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는 엔터도 미디어도 모두 다 수혜를 당장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관세, 뭐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디어 뭐 K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K-팝 이런 쪽 또 앨범 수출도 여기는 이제 관세 영향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무형 자산, I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으로부터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도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 한국 가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게 미국은 큰 시장은 맞지만 이제서 진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세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진출을 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엔터 쪽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트 투 하트 그리고 데뷔했고 또 에스파 있잖아요. 카리나 있는 에스파. 맞습니다. 여기도 뭐 성적 좋고 또 이제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예. 질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는 지금은 엔터사들 중에서 뭐 하이브를 가장 선호하긴 하이브. 합니다만 이제 SM이나 JYP나 YG 엔터나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브가 그 밑에 레이블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예, 거기 굉장히 많아요. 보이그룹도 많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는 충분히 좋습니다. 하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상반기 지금 짧게만 본다고 하면 1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엔터 섹터에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가장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충분히 다 외형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만으로 오르기엔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JYP나 YG나 SM이나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M도 오늘이죠. 이제 오늘 하츠 투 하츠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는 것도 있고 이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뭐 에스파나 라이즈 뭐 돈을 이제 많이 벌어다 주는 가수들 컴백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자회사에서의 실적 개선이 올해를 보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연결이랑 별도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별도는 SM 본업입니다. 연결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올해 90억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숫자가 개선이 될까를 첫 스타트를 끄는 게 키이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매각 선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간 20억 원 정도의 이제 실적 개선되는 이익단에서 개선된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과 신인 아티스트 데뷔 그리고 연결자 회사에서의 개선 등이 다 모여 있을 때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요. YG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24년 4분기까지도 좀 적자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한 가수들이 없는데 신인 데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이 슬슬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아직 공개된 일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연이 점점 뒤로 더 붙을 예정이고요. YG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가 저번 투어에서 210만 명을 모객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규모의 공연 일정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지금은 엔터에게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이브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죠. 이제 맞습니다. 총수 지정하고. 뭔가 좀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또 상승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하이브는 이제 가장 좀 우려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조금 비싸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적 저점은 맞는데 이제 거의 30배 넘는 가격을 주고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뉴진스와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뉴진스 말고도 이제 민희진 대표와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비용이 또 언제 반영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하이브에게는 좀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6월 말이면 다 전역을 합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위버스라고 하는 1000만 명의 MAU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수익화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 12월부터 이제 구독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멤버십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이제 2,000원대의 가격을 구독을 하는 모델인데요. 올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 위버스에서의 수익화가 보여지게 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하이브는 이제 2분기부터 조금 더 성장할 모멘텀들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JYP 엔터 요즘에 제가 좀 그거 보니까 네. 킥플립 그리고 데뷔를 했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일본 걸그룹 리주 맞습니다. 또 지금 뭐 오리콘 빌보드 재팬 정상을 차지했다고 하고 또 보니까 트와이스나 뭐 스트레이키즈 기존 그룹보다도 오히려 그럼 이렇게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맞습니다. 신인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신인이 왜 기대가 되냐, 왜 주가가 오르냐라고 하면 제가 좀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네. 이제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1등 하면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에서 누군지 잘 모르던 10등, 15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2등을 하면 궁금하잖아요. 주목하게 누군데?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누군데? 갑자기 2등을 했지? 그런 이벤트가 신인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얼굴이 시장에 공개가 됐을 때 생각보다 너무 컨셉도 신선하고 이 가수 좀 괜찮은데? 라는 식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킥플립이라는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니쥬라고 하는 일본 걸그룹도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두 팀의 신인이 더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이그룹 중국 로컬들로 이루어진 보이그룹도 이제 올해 데뷔를 앞두고 있고 또 일본 보이그룹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아닌 이제 라틴 걸그룹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로컬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9월, 24년 9월 이제 추석 즈음이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갑자기 100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 일정을 공개했네라는 게 이벤트가 되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1월에 신인이 데뷔하면서 신인도 잘 나왔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신인이나 이제 이제 오래된 연차의 IP나 다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JYP를 앞으로 보실 때는 이미 신인은 데뷔를 했고 앞으로 보실 때는 두 가지. 새로 데뷔하는 신인보다도 저연차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엔믹스라든지 말씀하신 니쥬라든지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이 얼마나 잘 나올지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은 나왔으니까 이제 공개될 일정은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일정이거든요. 어느 규모의 공연장에서 몇 회 몇만 명을 공연을 할지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아직 실적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트래킹을 하신다면 충분히 JYP도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그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되면 이게 주가에 또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월드 투어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오르는 배경은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입을 이제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5만 명, 6만 명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 과거에 방탄소년단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공연장을 누가 몇 번이나 더 가냐. 그리고 JYP한테는 이런 스타디움 공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라이브네이션이라는 미국의 이제 공연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공연의 일정 규모 이상, 이제 아레나급 이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분을 정산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모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JYP한테는 매출이 성장하는 되게 중요한 기회인 거죠. 근데 이제 스타디움급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JYP에서는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로 얼마나 오르냐를 기대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와이스 월드 투어 일정이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도 여쭤볼게요. 이제 역시 미디어 컨텐츠 요즘에 K 컨텐츠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더 주가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J ENM 워낙 크니까 이제 최근에 500억 대작 근데 성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네. 이 500억 대작이 뭐예요?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이민호, 공효진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500억이나 들였는데 생각보다 화제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네, 시청률도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 나왔죠? 놀랍게도요. 최근에 종영했습니다. 최근에요? 네, 마지막 방송이 이제 네. 어제 끝난. 그렇군요. 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끝이 났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비용은 크게 들였는데 화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영된 1분기에는 어쨌든 판매 매출과 이익은 인식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500억에 대한 제작비를 한 분기의 비용으로 다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상각을 합니다. 무형 자산으로 잡아둔 후에 방영이 끝나고 나서 동시 방영됐을 경우에 이제 2개 분기 동안 정액 상각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1분기는 판매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2분기가 이제 상각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막상 예. 드라마는 1분기 방영이 끝났는데 드라마에 대한 영향이 2분기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CJ ENM도 그렇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혹은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이 2분기까지도 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탑라인이 부진한데 비용은 또 나갈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디어들은 상반기는 실적단에선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대신 이제 편성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중심에 실적이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할 때 보면 이제 웹툰 원작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한 경우가 굉장히 완성도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강풀의 뭐 조명가게라든지 그 맞습니다. 이전에 무빙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보니까 뭐 또 강풀의 그 마녀 지금 방영 중이고 네. 이러면 거꾸로 웹툰 쪽 그 콘텐츠 하는 쪽을 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이 예. 드라마화가 된다라고 예. 했을 때는 그 웹툰 원천 IP에 대해서 이제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들이 일부 사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네이버랑 지분 스왑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예.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웹툰 IP들을 가지고 와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드라마를 만들 때 이미 검증이 된 IP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높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을 경우에 정작 그 웹툰사들이 갖게 되는 이익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호재를 뭐에서 찾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실적을 깎아먹었던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예.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라는 미국 제작사인데요. 이 티빙에서 어쨌든 올해 4월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KBO 야구 시즌이 또 시작이 될 거고요. 티빙도 지금 2027년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진출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총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또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미리 올해 중에 볼 거는 이제 웨이브랑 이제 합병이 되는 시장 재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단기 출혈은 있을 거고요. 웨이브가 지금 연간으로 거의 80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단에서는 둘이 합쳐졌을 때 단기 출혈은 있습니다만 시장을 재편한다라는 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ENM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라이브 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비용들은 이미 24년 3, 4분기 실적에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티빙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얼마나 손실폭을 줄이고 여기서 드라마를 더 만들어서 매출을 낼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하반기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0.8%, 0.9%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지금 여전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낙폭 축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중에 또 오후장까지도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